세월호 조사과 전문팀장입니다. 저희 뼈과는 침몰 원인, 팔, 부시 세 가지 과제를 조사를 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선조위 당시에 선체 직립을 총괄 팀장을 맡아서 기술 총괄하고 과업을 수행했던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선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많이 깊게 조사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건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과정, 배경, 그 다음에 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 개시는 다 아시다시피 제22차 전원회의에서 조사 개시를 의결했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 의결은 진압할 조타장치 고장에 따른 세월호 전타 선행상 건조는 22년 4월 12일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진압부는 세월호의 변형 손상부위 확인 및 원인 조사로서 22년 6월 7일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진압식은 세월호 행정사 원인과 침수 과정 분석으로서 같은 날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직권사건별 주요 내용입니다. 진압할 조사 배경은 우연급선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월호 인양 이전에는 해양안전심판원과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이 조타 수리 과실이나 조타 미숙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타기장치 솔레노이드 밸브의 도착 가능성과 양쪽 프로펠러 중 왼쪽 프로펠러가 돌았을 가능성에 의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인양 이후에 선주위가 생겼죠. 선주위에서 타기장치 조사 결과 솔레노이드 밸브의 도착을 확인하였고, 1번 제주행, 2번 인천행 중에 2번 인천행 솔레노이드 밸브가 도착되었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주위 보고서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내인설과 열린항인데요. 각각 내인설의 경우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급변 침해 원인이다 라고 했으며, 열린항의 경우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과 급변 침해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참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저희 사참위는 조타 모형 시험과 시뮬레이션 해석을 했습니다. 목적은 세월호의 우연 급선회와 침몰 당시 확인되는 방향타 좌연 8도, 이 두 가지 현상을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으로 모두 설명이 가능한지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험 결과 설명 가능한 두 가지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선조에서도 언급되었던 시나리오들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들을 시뮬레이션과 모형을 만들어서 직접 실험을 했고요. 두 가지로 압축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두 가지 케이스를 확인했습니다. 인천행 타기 펌프 한 대만 작동했을 때 선원의 긴급 조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는 우연 조타, 그리고 이때 인천행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이 되고 제어가 되지 않아 방향타 우연 37도까지 끝까지 작동함으로써 우연 급선회가 일어나고, 이때 선원이 긴급 조치, 그러니까 고장난 인천행 타기 펌프를 중지하고 제주행 타기 펌프를 작동하여 좌연으로 조타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기 펌프 두 대를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 반드시 우연 전타 조작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상 상태에서 발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상 상태여야만 전타 신호를 받고 기계가 정상적으로 전타가 작동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연 전타 조작을 했을 때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되거나 또는 정상 상태일 때
우연 30초까지 작동을 하고 우연 급선회가 발생하자 좌측 8도로 조타를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세월의 우연 급선회는 솔레멘트 밸브 고착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저희의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침몰 당시에는 좌측 8도로 되어 있었고 그 해저의 침몰 상태일 때는 좌측으로 끝까지 내려갔던 방향타가 인양 당시에는 우연으로 올라온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인양 과정 중에 그 선미 측 중설 작업, 제기 작업이죠. 사용되는 와이어가 접촉하는 그런 가능성은 다른 케이스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그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양 과정 중에 그 선미 들기를 위한 준비 작업은 선조일 때는 조사 결과 아니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준비 작업을 이제 공정상 보면 들기 직전까지는 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 와이어가 방향타에 닿아서 방향타에 보시면 약간의 그 흔적이 있습니다. 휘거나 긁힌 흔적이 있는데 이런 가능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저희가 인양 기록을 아주 꼼꼼하게 다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그쪽에서 작업을 몇 월 며칠 날 했다 이런 또 기록이 없다 보니까 이제 또 특정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양 후에 그 반장수식 선박 그 화이트 마린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그 예인줄을 방향타 아래쪽에 이렇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건 도면도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의 그 감독관으로 있던 그 공무원이 그 진술도 한 게 있는데요. 실제 해저에 있을 때 인양줄을 설치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찾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양에서 운송 과정 어느 단계에서든 방향타가 우연으로 움직이고 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네, 증하구 조사 개요의 방법입니다. 세월호의 배량 손상 부위 확인 및 원인 조사에 대해서 이전 기관의 선조위의 조사는 아시다시피 직립 전 리프팅빔에 의해 좌연 선체를 전체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언급이 되었고요. 사참위는 직립된 세월호의 선체 변형, 상태 또는 손상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 3차원 대책을 시작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3차원 대책은 선체 변형 상태 손상 부위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선체 손상 원인 분석을 위해 선체 변형 분석, 피난안전기실 구조에서 그 다음에 손상 이력 조사, 인양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깊이 살피기 위해서 인양 중량을 분석했고 인양 구조 해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논란이 됐던 수주체 접촉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다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난안전기 과외적 원인 분석으로는 침몰 지점 지각 특성 분석을 했고 피난안전기 회전 시험을 했으며 정밀 계측 소음 진동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네, 조사 결과, 실험 결과 이제 선체 변형 분석 및 피난안전기실 구조 해석을 통해 선체 변형의 대략적인 힘의 크기와 방향을 확인했고 그 피난안전기 경납부는 선수축으로 약 9mm 이동하고 경납부실 선미를 기준으로 경납부 전체가 이제 선수 방향이 시계 방향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이제 회전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침몰 지점 해저 시간 특성 분석은 피난안전기 과외적 원인 분석을 위해 실시했고 침몰 지점에
안반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착저 과정의 지방 발발력은 49톤/m의 회전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침몰 이후 조류 등에 의해 수평 이동할 때 좌현 핀 안전기에 작용하는 지방 저항은 좌현 핀 안전기의 과회전 방향과 지금 이제 노즈업이라고 하는 머리 부분이 위로 올라간 그 상태와 반대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핀 안전기 회전 시험입니다. 핀 안전기가 50.9도로 정상 작동 각도인 25도를 초과한 25.9도를 더 돌아간 이 과회전을 유발하는 최소 회전력을 확인하고 실시했고, 이 실험을 통해 과회전을 유발하는 최소 회전력은 약 157톤/m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저 착저 과정 및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으로는 핀 안전기의 과회전을 유발할 수 없다는 판단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핀 안전기 정밀 대칭 및 구조 해석을 통해 핀 안전기 변형 상태와 구조에 가해지는 힘을 확인했습니다. 정밀 대치 결과 핀 안전기의 테일 플레이트, 그러니까 이 단면을 보시면 물고기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요. 핀 안전기가 끝부분, 날개 끝부분이 중앙부가 듬뿍 들어간 고무 배경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과회전 유발 하중을 이 핀 안전기에 가했을 때 구조는 어떻게 변하는가, 응답을 하는가에 대해서 구조 해석을 실시했습니다. 핀 안전기 축과 보스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항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기 위해서 반발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12메가파스칼이 나왔고요. 이 재료 특성은 항구 응력이 650메가파스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성 변형, 영구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제 이 힘으로는 영구적으로 변하는 가능성은 낮고, 그 다음에 핀 안전기 축이 영구 변형이 생기는 최초 하중, 최소 힘. 그러니까 이 힘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변형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굽어지기 시작하고, 이 굽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제 부러지는데 그 최초 힘이 370톤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유발하중 157톤/m는 이 힘으로는 얘를 높일 수 없고, 설령 이제 굽어졌더라도 이게 인양 과정 중에 절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선체 쪽입니다. 손상 위협 조사를 통해 선체 배분구 가운데 사고 이전에 일단 손상은 없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좌현 외판에는 저반 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넓은 광범위한 얕은 덴트가 존재합니다. 암벽에 이제 저반하기 배를 붙이다 보면 암벽에 이제 시설이 있어요. 고무로 된 이제 큰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에 선체가 직접 닿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장시가 또는 순간적으로 어떤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배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좀 우글쭈글 하는 그런 형태가 생기는데, 세월호는 도입 당시부터 그러한 대응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얕은 덴트의 크기는 30mm 미만, 그러니까 눈으로 멀리서 보면 확인이 안 되고요. 가까이서 보면 약간 울어있는 게 확인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양 과정 조사와 이제 인양 중량을 분석했는데요. 핀 안전기실에서 기관실 구역의 외판 파단 및 덴트는 손상 원인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인양 과정의 구조에서 용역을 추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인양 과정 중에 이제 발생하는 그 힘들을 사이언스 세비지에서 시간 단위로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얼마 정도의 힘이 가해졌는지 그러한 힘이 가해진 곳이 지금 현재의 이제 균열이라고 하죠. 크랙, 파단 또는 이제 휘어진 것들이 대변형들이 만약에 그러한 힘하고 연관이 지어진다면 다른 곳에 손상도 유사한 정도의 힘이 가해졌다면 가능성이 있다. 인양 과정 중에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걸 이렇게 좀 구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런 조사 기간에 이제 좀 한계가 있고 자료가 100%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한계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조사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11월, 12월달에 전원희 과정에서 이상위원께서 그렇다면 이쯤 했으면 잠수함 충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제 인양과정 조사학교 수송체 접촉 시뮬레이션 및 피난전기 소음 진동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예. 1번 선수부 외판 세로 방향 손상은 조사 결과 1차 선수들기 실패 그리고 2차 선수들기 인양 크레임 및 부력제라고 하는 폰튼 큰 이제 고무가 쇠로된 이제 부력제를 보존하기 위한 와이어에 의한 파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객실부 좌굴 및 외판 높이 방향 세로 파단이라고 하는 이런 손상은 착지 시 회전에 의한 좌굴 그리고 인양빔에 의한 파단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핀 안전기 시에서 기관실 구역에 이르는 외판 파단 및 벤트는 저희 조사 결과 이제 인양빔에 의한 파단이거나 또는 그 외에 다른 힘에 의한 이제 벤트나 파단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저부 덴트, 4번 선저부 덴트의 경우 선수들기용 부력제 구조 와이어에 의한 덴트로 최종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앙부 디렉 거면 갑판의 그 외판 스틸인 경우 이제 외판 스틸 팬더 상부에 이제 길이 방향 바닥이 있는데요. 이거는 선조일 때는 소각기, 드라이어 이게 변경사 과정 중에 큰 충격을 줘서 이제 생겼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구조 해석을 해보니까 이제 단순하게 그 정도로는 이제 내부재의 큰 찜이라고 하죠. 덴트 그 내부 구조에 이렇게 충격에 의한 찍히는 정도의 수준을 만들 수 있는데 외판이 이렇게 쭉 찢어지는 거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구조 해석 결과 이제 인양 과정 중에 선체가 이렇게 힘을 받다 보면은 저희가 그 고무 같은 거 이렇게 휠 때, 플라스틱 자 같은 거 이렇게 휠 때 이제 힘에 의해서 그쪽으로 이제 쭉 찢어지는 그런 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판 스틸 팬더 주변에 이제 광범위한 얕은 덴트,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지금 이렇게 사각형이 쳐져 있는데,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손상 이력 조사를 통해서 저반실 충격에 의한 덴트로 요거는 도입시부터 존재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기 핀 안전기실에서 기관실 구역에 이르는 이제 이 손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자면 오른쪽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8번 제일 뒤쪽에 엔진룸 이 마지막 끝단에 있는 게 18번 리프팅 빔입니다. 이게 선수 들기를 한 과정 중에 이제 리프팅 빔을 넣고 내리면 가장 먼저 힘을 집중적으로 받는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번, 17번, 16번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가장 큰 힘이 받다가 점점 낮아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상 범위 안에 이제 선체가 이제 붕괴되거나 파단되지 않는 그 수준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조 해석에서 여기에 가장 큰 힘이 받는데 그거는 이제 재료가 견딜 수 없는, 구조가 견딜 수 없는 힘이 작용하더라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이제 선수 내리기 과정 중에 가장 인양빈과 가장 먼저 닿아서 이제 힘은 파단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텐덤 리프팅에서 육상 거치 과정 중에 17, 16, 17번하고 16번 인양빈 쪽은 텐덤 리프팅하고 육상 거치 중에 가장 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조 해석 결과 동일하게 거기서 이제 한국 강도를 넘는, 그러니까 파단이 생길 수 있는 그 힘까지 작용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텐덤 리프팅과 육상 거치 과정 중에 가장 손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 앞쪽에 11번 보이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스테빌라이저 룸의 선수 쪽, 거기도 이제 힘이 많이 받는 것으로 같이 나왔고요. 똑같이 이제 그 수직 방향의 균열이 이제 발생을 했고, 거기서도 응답값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14번 스테빌라이저 룸 선리 쪽, 그쪽의 손상은 구조 해석에서도 안정적인 것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 그 인양 하중 분석을 통해서도 다른 곳보다 좀 낮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손상이 있다 보니, 아니 그렇다면 이거는 왜 생겼을까? 그리고 그 손상의 형태는 어떻길래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라고 이제 깊이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위에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리프팅 빔과 직접 맞닿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쪽은 리프팅 빔보다 안쪽에 이제 텐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곧 그 인양 빔에 의해서 생겼다고 할 수 없는, 그리고 인양 빔이 계속 그 인양 준비 과정부터 거치까지 계속 보호하고 있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한쪽에는 이러한 추가적인 텐트가 발생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수용체 접촉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렇다면 인양빔보다 안쪽에 있는 텐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얘기 나왔듯이 그 수용체가 접촉했다면, 잠수함을 부딪혔다면 큰 손상만 나타나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꼭 큰 손상만 나야 잠수함이 접촉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가능한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월달부터 이렇게 발표하기 전까지, 최종 결론 나오기 전까지 한 4개월, 5개월 정도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한 케이스당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 그래서 저희가 10케이스 정도밖에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많은 이제 케이스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많이 못 해봤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능한 케이스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고, 손상의 크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인력값을 어떻게 주느냐, 그 인력값이라는 게 속도, 크기, 충분한 각도, 무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한 이 값들의 차이가 너무 폭이 크다 보니까 이제 또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난증기 소음 진동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블랙박스에 209번 블랙박스에 녹음된 충격음과 저희가 피난증기 회전 시험 그리고 블랙박스에 녹음된 이 소리들이 그 특징이 유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징이 유사하다는 것은 이제 공기 중에서 저희가 실험을 했고 블랙박스는 수중에 있는 피난증기가 선체를 통해서 선내로 어떤 소리가 이 물체, 그러니까 그 전달체를 타고 이게 소리가 전파가 되는데요. 이게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당의 생존자들이 들었다고 전하는 이 쾅소리가 이제 외력에 의해 피난증기가 과해전하면서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조사국은 판단했습니다만 위원회는 이제 그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보고서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목격자, 그 다음에 자수, 그리고 이제 녹화된 영상, 이게 직접적인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검증하거나 가능성을 좀 판단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저희가 한 추정은 이제 이 직접적인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신봉하는 이 내인설 그 보고서에는 같은 추정을 했는데 선조인은 과감하게 추정해서 잘했다. 저희는 추정해서 잘못했다. 그렇게 평가가 되니까 좀 가슴이 아픕니다. 예, 진화 10입니다. 예, 진화 10은 이제 세월호 행행사 원인 분석과 이제 침수 과정 조사를 했는데요. 행행사 원인 분석으로는 사고 당시 세월호의 거동에 관해 선조인은 열린함과 내인설이라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제 선조위의 조사 결과를 검증하고 추가적인 정밀 조사를 통해 행행사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행행사 원인 분석은 기초조사로서 보온성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쇠사슬 기울기를 분석하고 또 추가적으로 복원된 CCTV를 통해 내전 전하선의 기울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음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성 검증을 위해서 모형 이제 마린에서 모형 경사 실험을 했고요. 행행사 원인 검증을 위해 모형 항주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침수 과정 분석입니다. 선조위의 침수 실험은 마린에서 했고요. 사고 당시 세월호에 관측된 실제 자세, 그러니까 선수로 기울어 있던 세월호가 침몰할 때는 선미부터 가라앉은, 선비로 가라앉은 이 원인을 설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조위 당시에 침수 시험은 마린에서 강제적으로 무게 중심을 선미로 이동을 해서 이 선비가 먼저 가라앉는 조건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세월호의 초기 침수 경로와 침수 과정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서 사고 당시 선미 쪽으로 해수를 가속화한 또 다른 침수 경로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침수 과정 조사는 침수 경로 조사가 있고요. 결과 감정이 있습니다. 침수 경로로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선조위는 C데크 유리창이 이제 깨졌다, 개방됐다. 그래서 거기로 물이 추가적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피난정실의 통과를 통해 이제 하부로 물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했고요. 저희는 이제 조사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C데크 유리창은 정밀 조사 결과 깨지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로 물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확인했고, 그 다음에 통풍관의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통풍관 안에 강제로 배기시키고 환기시키기 위한 팬이 있어서 물이 더 적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검증은 1차 시뮬레이션을 했고 이때 이제 핀 안전기실 파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2차 침수 시뮬레이션에서 검증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횡령사 원인 분석의 결과입니다. 보건성 분석은 사고 당시 세월호의 보건성 값에 대한 합리적인 검증을 하고자 실시했고 내용으로는 타 기관들의 조사 결과 검증, 그리고 전개 측 이후에 수행한 경사시험의 적정성 검증, 그리고 평균수의 적재상태 조사, 그리고 예상 보건성 값 산출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 당시 세월호의 GOM은 0.495 이상 0.569 미만인데 이제 보다 0.495에 보다 가까웠을 것으로 이제 이 범위를 좀 좁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쇠사슬 기울기 분석은 이제 횡경사 각도 분석을 위해 실시했습니다. 쇠사슬의 기울기 변화 영상을 통한 이제 선조의 횡경사 분석은 이제 오류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참이나 3차원 PCB와 블랙박스 영상의 전환을 통해 정밀 재조사를 실시했고 블랙박스 영상이 시작되는 8시 49분 37초에 약 22도를 보이고 이제 계속 증가하다가 49분 51초경에 최대 약 51도까지 증가한 것으로 포착되었습니다. 네, 매점 전화선 기울기입니다. 이거는 사참에서 추가 보고한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거고요. 초기에 횡경사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연도부터 시작합니다. 8시 48분 24초부터 8시 49분 31초까지 영도에서 21도까지의 횡경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음 분석입니다. 이거는 7시 30분경에 엔진이 정지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엔진 영향에 의해 급선회가 생긴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출항 이후 세월호의 좌우우연의 엔진 소음은 약 6rpm 이하의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했으나 이제 사고 직전에 좌우우연의 엔진음이 분기되어 약 34rpm 한 10%에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아리온 제주라고 하는 실제 세월호와 유사한 선박이 지금 운항 중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선행을 위한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그 배를 타고 이 선행하는 과정 중에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엔진 RPM이 회전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실험 분석 결과도 이제 신뢰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조사 결과가 이제 검증 단계입니다. 이제 모형 경사 실험을 통해 이제 보건성을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검증하는 거였는데, 보건성 0.353, 그러니까 보다 낮은 보건성에서는 이 배가 저희가 이제 계측하거나 조사한 내용보다 크게 기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0.353은 배제가 되고 이제 서울의 보건성을 0.495에서 0.5 정도 판단했습니다. 네, 모형 함수 실험을 통해 횡경사 분석을 결과를 검증했습니다. 조타만을 적용한 시나리오와 화물 이동만을 적용한 시나리오에서는 사참위에서 조사한 횡경사 경향과 유사한 실험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물 이동과 외력을 동시에 부과한 시나리오에서 횡경사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사전 협의 단계에서 마린과 조사국이 협의를 했는데요. 이제 마린 측에서 이제 언급한 내용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업을 실험을 이렇게 해주기를 요구를 했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실제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고 이제 보고서 또한 이제 많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큰 경사의 큰 행역사의 원인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낮은 보건성에서는 화물 이동 또는 좋다, 이제 작은 좋다 만으로도 크게 배가 기웁니다. 이거는 조선공학을 또는 이제 레저를 하시는 분들 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험 자체가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결과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저희도 참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침수 과정의 조사 결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침수 경로는 이제 큰 차이 나는 게 시데크 유리창의 개방 여부 그리고 피난 전기실의 통풍관을 보다 자세하게 조사를 했고요. 선조리는 각종 개구와 이제 시데크 유리창, 시데크의 통풍관과 배수구로 반응해서 침수 실험을 실시했고요. 저희 이제 조사 결과 시데크 유리창은 파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수 유입량이 선조의 기준보다 확연히 줄어든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과 사진으로 확인된 그 선수로 기울어있던 세월호가 선미로 가라앉은 이 자세를 고려해서 피난전기실 주변 외판에 피난전기실 선수에도 수직으로 파단이 있고요. 선미 쪽에도 파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 크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인 해수 유입 경로로 한 개를 선택해서 침수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습니다. 1차 침수 시뮬레이션에서 피난전기실 주변 외판의 파단을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해수 유입 경로로 반영을 했고요. 이제 용역 업체는 이제 나파 코리아였습니다. 선체에 균열이 있을 경우에 몇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 경우에 성립한다. 이제 루브멘트 통풍부에 매우 작은, 그러니까 통풍부를 통해서는 매우 적게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이제 결과를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0.4를 그러니까 그 2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수를 사용했을 때는 개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에서 행역사가 보다 짧은 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 파단이 있으려면 통풍구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수보다 낮은 개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적게 들어가야 된다. 라는 이제 저희한테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배출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침수 유량 감수 효과,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과연 들어오느냐를 이제 연구 용역을 서울대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출 개수를 확정하는 이 실험이 연구 용역이 계속 진행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침수 시뮬레이션에서는 중간에 산출된 그 유량 개수의 범위 특정하지는 못하고 이제 그 범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2차 침수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통풍관의 배출 개수가 0.1일 때 그리고 배수관 그 C데크의 그 스커퍼라고 하는 배수관이 배출 개수가 0.4가 적용이 된다면 피난전기실 외판 파단을 적용할 때 실제 세월호 침수 자세와 유사한 실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침수 유량 감소 효과 연구 용역의 최종 결과 보고서에서 말도 안 되는 문구가
제일 서두에 딱 박혔습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수치 시뮬레이션과 모형 시험의 결과는 세월호 사고 시의 실제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기재하고 정확한 유량계수의 수치에 대해서 신뢰성을 부정을 했습니다. 연구 용역을 수행한 그 서울대에서 이제 이거는 실험이 잘못됐거나 시뮬레이션이 잘못됐거나 이 폭이 너무 커서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이거 써서 안 된다라고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차 침수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제 신뢰가 손상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5월달부터 이번에 수정 의결될 때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 의결된 후에도 조사 내용이나 종합 결론이 치열하게 다투는 그런 좀 상황이 있었고, 수정 의결 이후에 종합 결과가 뒤집어지는, 많이 수정되는 그런 조사 결과 보고서가 결국에 나왔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147차 전원리에서 대한조사학회 해양안전위원회에서 이제 지난 9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공식 의견을 발표했고요. 저희는 너무 기가 차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다 이어지고 있다 보니 149차 전원위에서 공식 의견에 대한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2차에서 수정 의결되었고요. 이제 조사 활동 종료 후에 6월 17일 날 학회도 너무 이제 오버한 게 있다 싶었는지 수정을 해서 의견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또 아니다. 그래서 또 반박 의견을 22일 날 한 번 더 전달했습니다. 이제 학회하고 조사 후기 중요하게 다룬 쟁점이 크게는 사고 내역의 잠수함이 자가 가능한가, 잠수함이 다닐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보건성은 과연 얼마나 낮았느냐. 학회에서는 매우 낮은 보건성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요. 그리고 해저 지반은 진짜 해저에서는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각각의 서로 이제 양측의 주장이 얼마나 객관적이냐, 과학적이냐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먼저 받고요. 끝나면 이제 학회하고 저희 조사국이 치열하게 다툰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이제 보충 설명을 해드렸으면 합니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